여러분에게 아버지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존경의 대상일 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한 남자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평생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무게와 따스함을 가르쳐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는 당신의 그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한 남자의 아픈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지방의 한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집에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와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고, 우리 3남매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인해 항상 부르트고 갈라져 있던 그 거친 손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실 때면 그 거친 손길에 뺨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2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셨습니다. 한창 예쁘게 꾸미고 싶었을 그 젊은 나이에도 고운 손을 가질 틈도 없이 일에만 매달려야 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뱃사람, 그 중에서도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 선원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 위에서 외롭게 생활해서였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셨고 집안의 공기는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 2살 어린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로 도망치듯 나갔던 기억이 유난히 많습니다. 오빠, 이제 집에 가자. 나 추워. 배고파.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자. 선정아, 우리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오빠가 그네 밀어줄게. 나 배고프고 춥단 말이야. 오빠,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응? 어린 동생을 달래고 또 달래며 추위에 오들오들 떨다가 집에 돌아가 보면 집안은 온갖 살림살이가 바닥에 나뒹굴어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 일쑤였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그런 집을 묵묵히 치우시던 어머니는 뒤늦게 우리를 발견하고는 미안한 마음에 그저 힘없이 웃으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품이 좋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는 원양어선 일을 완전히 그만두셨고 그 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릴 땐 그저 아버지가 무서워 집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지만 머리가 크면서부터는 저도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3살 많았던 누나는 아버지와 부딪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누나는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다툼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던 날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태야,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다시 올게. 그때는 우리 엄마랑만 같이 살자. 알았지? 그때까지 내가 엄마 좀 잘 지켜줘. 누나 말 명심해. 이제 내가 엄마 지켜야 해. 누나, 그냥 안 가면 안 돼? 누나 없으면 나는 어떡해? 미안해. 누나가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엄마랑 선정이 내가 꼭 지키고 있어야 돼. 그렇게 누나는 아버지 몰래 훌쩍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폭력에 누나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집을 나간 누나에게선 한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누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생이 되어 키도 크고 덩치도 커지자 아버지는 더 이상 저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그 지옥 같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추운 겨울날 늘 술에 취해 계시던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잠이 드셨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길에서 객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집안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마음껏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상처를 안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야 우리 가족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늘 식탁에서 숟가락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긴장하며 밥을 먹던 우리 가족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보며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 후 한 번도 오지 않던 누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왜 진작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왜 저런 아버지랑 그냥 참고 살았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가 기댈 곳이 어디 있겠니?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던 내가 내 아빠 만나서 이렇게 자식 셋이나 낳고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겠어.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지. 평생 힘들었지만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새 낳게 해준 건 내 아빠 덕이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고맙지. 그거 하나 때문에 여태껏 산 거야. 내 새끼들 아빠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도대체 아버지라는 자리가 무엇이길래 평생을 저렇게 시달리면서도 지키려고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 어른, 특히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만을 가득 품은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기에 제가 어른이 되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소개로 만난 아내는 티 없이 맑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아버지란 늘 화가 많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장 놀랐던 것은 처갓집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 숨소리조차 조용해야 했던 우리 집과는 달리 처갓집의 분위기는 언제나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곽서방, 자네 조기 좋아하나? 이 생선 한번 먹어보게. 자네 장모가 아주 맛있게 구웠어. 자네 좋아하면 이따 집에 갈 때 좀 싸가고. 자, 내가 발라줄 테니 한입 해보게.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언제까지 그렇게 긴장하고 있을 겐가? 이제 한 가족인데 편하게 밥 먹어도 돼. 그리고 자네, 낚시 좋아하나? 좋아하면 언제 나랑 같이 한번 가세. 내가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를 알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해줘도 우리 곽서방한테는 말해줄 수 있지. 늘 허허 웃으시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장인어른은 항상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반에 그런 장인어른의 노력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갓집에서 전날 과음을 하고 다음날 숙취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주방에서 칼칼한 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속을 좀 달래야겠다 싶어 주방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장모님이 아닌 장인어른께서 해장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아,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네 일어났나? 어제 보니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아침에 속 쓰리겠다 싶어 해장국 좀 끓여봤네. 속은 좀 괜찮은가? 이럴 땐 뜨끈한 국물로 속 풀고 한숨 푹 자면 괜찮아져. 얼른 앉게. 뜨거울 때 한 그릇 하고 들어가서 좀 자.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뭘 자네가 해. 내가 하면 되지. 얼른 앉으라니까.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끓여주신 해장국.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국물이 뜨끈하고 맛있었는지 숙취로 괴롭던 온몸이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장인어른께 마음을 정말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그저 아내의 아버지가 아닌 제 또 다른 아버지셨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도 둘째를 낳았을 때도 장인어른은 산부인과에 도착하자마자 갓 태어난 손주가 아닌 딸인 제 아내부터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으며 눈물을 꾹 참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아이고 우리 아가, 고생 많았다. 얼마나 아팠을꼬. 정말 고생했어. 장하다, 우리 딸. 아빠, 아기 봤어? 이제 가면 아기도 볼 수 있대. 아빠는 우리 아기 먼저 봐야지. 내 새끼부터 봐야 아빠 마음이 편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래, 힘들었지. 별일 없어서 참 다행이다. 손주보다 딸을 먼저 걱정하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진심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셨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처갓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디저트가 먹고 싶다고 스치듯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식사가 끝나고 보니 장인어른께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장인어른께서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내가 말했던 그 디저트였습니다. 명절이라 문연곳도 별로 없었을 텐데 딸이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시내를 몇 군데나 돌아 겨우 사오신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당신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사돈인 저희 집 식구들까지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결혼 5년 차쯤 저희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장인어른께서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뼈에 좋다는 약을 구해다 주시고 장모님께 부탁해 어머니 드실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에는 먼 지방까지 온 가족이 함께 와서 결혼식장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친척이 별로 없어 설렁할 뻔했던 결혼식장이 처갓집 식구들 덕분에 훈훈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은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늘 화목할 것만 같았던 처갓집에 큰 불행이 찾아온 것은 제가 결혼하고 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으셨던 장인어른께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투석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늘 밝고 유쾌하셨던 장인어른은 기운 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던 아내는
결국 제게 조심스럽게 신장 이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봐. 당신만 괜찮다면 나 검사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아빠한테 내 신장 이식해드리고 싶어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장인어른께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고 검사와 서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내가 장인어른의 양녀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 즉 계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저희가 장모님께 여쭈니 그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내의 친아버지는 아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장모님은 3살 된 아내를 데리고 지금의 장인어른과 재혼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빠는 널 단 한 번도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오히려 이 엄마보다 더 너를 아꼈지. 너희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평생 말하지 말아 달라더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장인어른께서 아내와 처남이 상처받을까 걱정되어 당신의 친자식은 낳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을 위해 그런 결심을 하고 주변 사람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오셨던 겁니다. 제 친아버지는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는데 장인어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존경심을 넘어 경이로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더욱더 확고하게 신장 이식을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반대하시던 장인어른도 신장을 받지 않으면 다시는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아내의 눈물 섞인 설득에 결국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퇴원하시던 날 장인어른은 제 아내와 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덕에 이 좋은 세상 더 살 수 있게 됐구나. 곽서방, 자네한테도 참 고맙고 미안하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아버님. 앞으로 관리 잘하셔서 저희 아들들 커서 장가가고 애 낳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렇게 처갓집에 닥쳤던 큰 파도는 무사히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신장 이식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제가 인도네시아로 2년간 해외 발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식 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걱정된다며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홀로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아내는 씩씩하게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에도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외 근무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고 있는 아내와 장모님, 처남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어이없게도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주민 한 사람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계시던 장인어른을 미쳐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심지어 합의를 해달라며 뻔뻔하게 병원을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소리치며 쫓아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의식 없는 장인어른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함께 여행 갔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릴 때 수백 번은 더 읽어주셨던 동화책을 가져와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것 봐. 기억나? 아빠가 나 어릴 때 읽어주던 책이잖아.
일어나서 나한테 이것도 읽어주면 안 돼? 아빠, 나 아빠가 사준 케이크 먹고 싶다. 다른 사람 말고 꼭 아빠가 사준 거. 얼른 눈 떠서 나랑 같이 먹으러 가자. 응. 하지만 아내의 그 애절한 목소리에도 장인어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의 심장이 멈추던 날, 온 가족은 통곡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장인어른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존경하던 진짜 아버지 같았던 분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다시 해외 근무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겨진 아내가 걱정되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어서 가서 마무리 잘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장인어른의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 49제를 지내기 위해 일주일 정도 친정에 다녀와야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있으면 아빠 49제잖아. 나 친정에 일주일 동안만 갔다 와도 될까? 어머님께는 미리 말씀드려놨어. 그럼 당연히 다녀와야지. 나도 가야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네. 당신이 가서 장모님도 잘 위로해드리고 아버님 잘 보내드리고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친정으로 떠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꿈자리가 사나 여러분에게 아버지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존경의 대상일 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한 남자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평생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무게와 따스함을 가르쳐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는 당신의 그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한 남자의 아픈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지방의 한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집에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와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고 우리 3남매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인해 항상 부르트고 갈라져 있던 그 거친 손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실 때면 그 거친 손길에 뺨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2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셨습니다. 한창 예쁘게 꾸미고 싶었을 그 젊은 나이에도 고운 손을 가질 틈도 없이 일에만 매달려야 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뱃사람, 그 중에서도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 선원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 위에서 외롭게 생활해서였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셨고 집안의 공기는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 2살 어린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로 도망치듯 나갔던 기억이 유난히 많습니다. 오빠, 이제 집에 가자. 나 추워. 배고파.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자. 선정아, 우리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오빠가 그네 밀어줄게.
나 배고프고 춥단 말이야. 오빠,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응? 어린 동생을 달래고 또 달래며 추위에 오들오들 떨다가 집에 돌아가 보면 집안은 온갖 살림살이가 바닥에 나뒹굴어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 일쑤였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그런 집을 묵묵히 치우시던 어머니는 뒤늦게 우리를 발견하고는 미안한 마음에 그저 힘없이 웃으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품이 좋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는 원양어선 일을 완전히 그만두셨고 그 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릴 땐 그저 아버지가 무서워 집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지만 머리가 크면서부터는 저도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3살 많았던 누나는 아버지와 부딪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누나는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다툼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던 날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태야,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다시 올게. 그때는 우리 엄마랑만 같이 살자. 알았지? 그때까지 내가 엄마 좀 잘 지켜줘. 누나 말 명심해. 이제 내가 엄마 지켜야 해. 누나, 그냥 안 가면 안 돼? 누나 없으면 나는 어떡해? 미안해. 누나가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엄마랑 선정이 내가 꼭 지키고 있어야 돼. 그렇게 누나는 아버지 몰래 훌쩍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폭력에 누나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집을 나간 누나에게선 한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누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생이 되어 키도 크고 덩치도 커지자 아버지는 더 이상 저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그 지옥 같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추운 겨울날 늘 술에 취해 계시던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잠이 드셨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길에서 객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집안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마음껏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상처를 안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야 우리 가족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늘 식탁에서 숟가락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긴장하며 밥을 먹던 우리 가족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보며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 후 한 번도 오지 않던 누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왜 진작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왜 저런 아버지랑 그냥 참고 살았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가 기댈 곳이 어디 있겠니?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던 내가 내 아빠 만나서 이렇게 자식 셋이나 낳고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겠어.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지. 평생 힘들었지만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새 낳게 해준 건 내 아빠 덕이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고맙지. 그거 하나 때문에 여태껏 산 거야. 내 새끼들 아빠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도대체 아버지라는 자리가 무엇이길래 평생을 저렇게 시달리면서도 지키려고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 어른,
특히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만을 가득 품은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기에 제가 어른이 되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소개로 만난 아내는 티 없이 맑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아버지란 늘 화가 많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장 놀랐던 것은 처갓집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 숨소리조차 조용해야 했던 우리 집과는 달리 처갓집의 분위기는 언제나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곽서방, 자네 조기 좋아하나? 이 생선 한번 먹어보게. 자네 장모가 아주 맛있게 구웠어. 자네 좋아하면 이따 집에 갈 때 좀 싸가고. 자, 내가 발라줄 테니 한입 해보게.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언제까지 그렇게 긴장하고 있을 겐가? 이제 한 가족인데 편하게 밥 먹어도 돼. 그리고 자네, 낚시 좋아하나? 좋아하면 언제 나랑 같이 한번 가세. 내가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를 알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해줘도 우리 곽서방한테는 말해줄 수 있지. 늘 허허 웃으시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장인어른은 항상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반에 그런 장인어른의 노력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갓집에서 전날 과음을 하고 다음날 숙취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주방에서 칼칼한 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속을 좀 달래야겠다 싶어 주방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장모님이 아닌 장인어른께서 해장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아,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네 일어났나? 어제 보니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아침에 속 쓰리겠다 싶어 해장국 좀 끓여봤네. 속은 좀 괜찮은가? 이럴 땐 뜨끈한 국물로 속 풀고 한숨 푹 자면 괜찮아져. 얼른 앉게. 뜨거울 때 한 그릇 하고 들어가서 좀 자.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뭘 자네가 해. 내가 하면 되지. 얼른 앉으라니까.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끓여주신 해장국.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국물이 뜨끈하고 맛있었는지 숙취로 괴롭던 온몸이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장인어른께 마음을 정말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그저 아내의 아버지가 아닌 제 또 다른 아버지셨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도 둘째를 낳았을 때도 장인어른은 산부인과에 도착하자마자 갓 태어난 손주가 아닌 딸인 제 아내부터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으며 눈물을 꾹 참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아이고 우리 아가, 고생 많았다. 얼마나 아팠을꼬. 정말 고생했어. 장하다, 우리 딸. 아빠, 아기 봤어? 이제 가면 아기도 볼 수 있대. 아빠는 우리 아기 먼저 봐야지. 내 새끼부터 봐야 아빠 마음이 편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래, 힘들었지. 별일 없어서 참 다행이다. 손주보다 딸을 먼저 걱정하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진심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셨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처갓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디저트가 먹고 싶다고 스치듯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식사가 끝나고 보니 장인어른께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장인어른께서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내가 말했던 그 디저트였습니다. 명절이라 문연곳도 별로 없었을 텐데 딸이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시내를 몇 군데나 돌아 겨우 사오신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당신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사돈인 저희 집 식구들까지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결혼 5년 차쯤 저희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장인어른께서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뼈에 좋다는 약을 구해다 주시고 장모님께 부탁해 어머니 드실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에는 먼 지방까지 온 가족이 함께 와서 결혼식장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친척이 별로 없어 설렁할 뻔했던 결혼식장이 처갓집 식구들 덕분에 훈훈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은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늘 화목할 것만 같았던 처갓집에 큰 불행이 찾아온 것은 제가 결혼하고 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으셨던 장인어른께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투석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늘 밝고 유쾌하셨던 장인어른은 기운 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던 아내는 결국 제게 조심스럽게 신장 이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봐. 당신만 괜찮다면 나 검사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아빠한테 내 신장 이식해드리고 싶어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장인어른께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고 검사와 서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내가 장인어른의 양녀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 즉 계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저희가 장모님께 여쭈니 그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내의 친아버지는 아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장모님은 3살 된 아내를 데리고 지금의 장인어른과 재혼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빠는 널 단 한 번도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오히려 이 엄마보다 더 너를 아꼈지. 너희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평생 말하지 말아 달라더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장인어른께서 아내와 처남이 상처받을까 걱정되어 당신의 친자식은 낳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을 위해 그런 결심을 하고 주변 사람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오셨던 겁니다. 제 친아버지는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는데 장인어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존경심을 넘어 경이로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더욱더 확고하게 신장 이식을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반대하시던 장인어른도 신장을 받지 않으면 다시는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아내의 눈물 섞인 설득에 결국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퇴원하시던 날 장인어른은 제 아내와 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덕에 이 좋은 세상 더 살 수 있게 됐구나. 곽서방, 자네한테도 참 고맙고 미안하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아버님. 앞으로 관리 잘하셔서 저희 아들들 커서 장가가고 애 낳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렇게 처갓집에 닥쳤던 큰 파도는 무사히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신장 이식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제가 인도네시아로 2년간 해외 발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식 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걱정된다며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홀로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아내는 씩씩하게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에도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외 근무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고 있는 아내와 장모님, 처남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어이없게도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주민 한 사람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계시던 장인어른을 미쳐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심지어 합의를 해달라며 뻔뻔하게 병원을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소리치며 쫓아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의식 없는 장인어른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함께 여행 갔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릴 때 수백 번은 더 읽어주셨던 동화책을 가져와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것 봐. 기억나? 아빠가 나 어릴 때 읽어주던 책이잖아. 일어나서 나한테 이것도 읽어주면 안 돼? 아빠, 나 아빠가 사준 케이크 먹고 싶다. 다른 사람 말고 꼭 아빠가 사준 거. 얼른 눈 떠서 나랑 같이 먹으러 가자. 응. 하지만 아내의 그 애절한 목소리에도 장인어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의 심장이 멈추던 날, 온 가족은 통곡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장인어른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존경하던 진짜 아버지 같았던 분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다시 해외 근무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겨진 아내가 걱정되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어서 가서 마무리 잘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장인어른의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 49제를 지내기 위해 일주일 정도 친정에 다녀와야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있으면 아빠 49제잖아. 나 친정에 일주일 동안만 갔다 와도 될까? 어머님께는 미리 말씀드려놨어. 그럼 당연히 다녀와야지. 나도 가야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네. 당신이 가서 장모님도 잘 위로해드리고 아버님 잘 보내드리고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친정으로 떠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꿈자리가 사나 여러분에게 아버지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존경의 대상일 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한 남자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평생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무게와 따스함을 가르쳐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는 당신의 그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한 남자의 아픈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지방의 한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집에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와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고, 우리 3남매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인해 항상 부르트고 갈라져 있던 그 거친 손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실 때면 그 거친 손길에 뺨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2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셨습니다. 한창 예쁘게 꾸미고 싶었을 그 젊은 나이에도 고운 손을 가질 틈도 없이 일에만 매달려야 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뱃사람, 그 중에서도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 선원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 위에서 외롭게 생활해서였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셨고 집안의 공기는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 2살 어린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로 도망치듯 나갔던 기억이 유난히 많습니다. 오빠, 이제 집에 가자. 나 추워. 배고파.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자. 선정아, 우리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오빠가 그네 밀어줄게. 나 배고프고 춥단 말이야. 오빠,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응? 어린 동생을 달래고 또 달래며 추위에 오들오들 떨다가 집에 돌아가 보면 집안은 온갖 살림살이가 바닥에 나뒹굴어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 일쑤였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그런 집을 묵묵히 치우시던 어머니는 뒤늦게 우리를 발견하고는 미안한 마음에 그저 힘없이 웃으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품이 좋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는 원양어선 일을 완전히 그만두셨고 그 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릴 땐 그저 아버지가 무서워 집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지만 머리가 크면서부터는 저도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3살 많았던 누나는 아버지와 부딪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누나는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다툼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던 날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태야,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다시 올게. 그때는 우리 엄마랑만 같이 살자. 알았지? 그때까지 내가 엄마 좀 잘 지켜줘. 누나 말 명심해. 이제 내가 엄마 지켜야 해. 누나, 그냥 안 가면 안 돼? 누나 없으면 나는 어떡해? 미안해. 누나가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엄마랑 선정이 내가 꼭 지키고 있어야 돼. 그렇게 누나는 아버지 몰래 훌쩍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폭력에 누나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겠죠. 집을 나간 누나에게선 한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누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생이 되어 키도 크고 덩치도 커지자 아버지는 더 이상 저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그 지옥 같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추운 겨울날 늘 술에 취해 계시던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잠이 드셨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길에서 객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집안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마음껏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상처를 안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야 우리 가족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늘 식탁에서 숟가락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긴장하며 밥을 먹던 우리 가족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보며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 후 한 번도 오지 않던 누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왜 진작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왜 저런 아버지랑 그냥 참고 살았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가 기댈 곳이 어디 있겠니?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던 내가 내 아빠 만나서 이렇게 자식 셋이나 낳고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겠어.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지. 평생 힘들었지만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새 낳게 해준 건 내 아빠 덕이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고맙지. 그거 하나 때문에 여태껏 산 거야. 내 새끼들 아빠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도대체 아버지라는 자리가 무엇이길래 평생을 저렇게 시달리면서도 지키려고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 어른, 특히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만을 가득 품은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기에 제가 어른이 되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소개로 만난 아내는 티 없이 맑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아버지란 늘 화가 많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장 놀랐던 것은 처갓집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 숨소리조차 조용해야 했던 우리 집과는 달리 처갓집의 분위기는 언제나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곽서방, 자네 조기 좋아하나? 이 생선 한번 먹어보게. 자네 장모가 아주 맛있게 구웠어. 자네 좋아하면 이따 집에 갈 때 좀 싸가고. 자, 내가 발라줄 테니 한입 해보게.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언제까지 그렇게 긴장하고 있을 겐가? 이제 한 가족인데 편하게 밥 먹어도 돼. 그리고 자네, 낚시 좋아하나? 좋아하면 언제 나랑 같이 한번 가세. 내가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를 알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해줘도 우리 곽서방한테는 말해줄 수 있지. 늘 허허 웃으시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장인어른은 항상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반에 그런 장인어른의 노력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갓집에서 전날 과음을 하고 다음날 숙취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주방에서 칼칼한 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속을 좀 달래야겠다 싶어 주방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장모님이 아닌 장인어른께서 해장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아,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네 일어났나? 어제 보니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아침에 속 쓰리겠다 싶어 해장국 좀 끓여봤네.
속은 좀 괜찮은가? 이럴 땐 뜨끈한 국물로 속 풀고 한숨 푹 자면 괜찮아져. 얼른 앉게. 뜨거울 때 한 그릇 하고 들어가서 좀 자.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뭘 자네가 해. 내가 하면 되지. 얼른 앉으라니까.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끓여주신 해장국.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국물이 뜨끈하고 맛있었는지 숙취로 괴롭던 온몸이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장인어른께 마음을 정말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그저 아내의 아버지가 아닌 제 또 다른 아버지셨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도 둘째를 낳았을 때도 장인어른은 산부인과에 도착하자마자 갓 태어난 손주가 아닌 딸인 제 아내부터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으며 눈물을 꾹 참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아이고 우리 아가, 고생 많았다. 얼마나 아팠을꼬. 정말 고생했어. 장하다, 우리 딸. 아빠, 아기 봤어? 이제 가면 아기도 볼 수 있대. 아빠는 우리 아기 먼저 봐야지. 내 새끼부터 봐야 아빠 마음이 편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래, 힘들었지. 별일 없어서 참 다행이다. 손주보다 딸을 먼저 걱정하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진심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셨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처갓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디저트가 먹고 싶다고 스치듯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식사가 끝나고 보니 장인어른께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장인어른께서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내가 말했던 그 디저트였습니다. 명절이라 문연곳도 별로 없었을 텐데 딸이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시내를 몇 군데나 돌아 겨우 사오신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당신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사돈인 저희 집 식구들까지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결혼 5년 차쯤 저희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장인어른께서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뼈에 좋다는 약을 구해다 주시고 장모님께 부탁해 어머니 드실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에는 먼 지방까지 온 가족이 함께 와서 결혼식장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친척이 별로 없어 설렁할 뻔했던 결혼식장이 처갓집 식구들 덕분에 훈훈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은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늘 화목할 것만 같았던 처갓집에 큰 불행이 찾아온 것은 제가 결혼하고 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으셨던 장인어른께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투석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늘 밝고 유쾌하셨던 장인어른은 기운 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던 아내는 결국 제게 조심스럽게 신장 이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봐. 당신만 괜찮다면 나 검사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아빠한테 내 신장 이식해드리고 싶어.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장인어른께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고 검사와 서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내가 장인어른의 양녀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 즉 계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저희가 장모님께 여쭈니 그제